인공지능을 돌리려면 반드시 한국이 필요합니다. LNG를 옮기려면 오직 한국이 만든 배가 필요합니다. 원전을 지으려면 결국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넣으려면 어김없이 한국이 정한 규격을 따라야 합니다. 군사력으로 위협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원을 무기로 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선언 한 번 없이, 총성 한 발 없이, 세계 산업의 가장 깊은 곳에 소리도 없이 조용히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국제경제학과의 마틴 콜린스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작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나라에 완전히 지고 있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방심한 사이 이미 소리 없이 규칙을 다시 쓴 나라.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당당히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버린 나라. 2026년 5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당당하게 60조짜리 잠수함 계약을 놓고 독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단 20일 만에 무려 202%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처음부터 노린 전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60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우시 파르하니입니다. 이란 테헤란 출신으로 지금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제 생각이 산산조각난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마틴 콜린스 교수의 첫 세미나 날이었습니다. 2026년 봄 학기가 시작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3월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돌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세미나실 창문에는 물방울이 줄을 그으며 흘러내렸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와 나무와 오래된 책이 섞인 냄새. 수백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벽들이 내뿜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젖은 코트를 의자 등받이에 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정각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했습니다. 낡은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낡음이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20년간 자문을 맡아온 사람. 전 세계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이력이 걸음걸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가방을 내려놓으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앞쪽 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접혀있던 커다란 지도를 펼치셨습니다. 전 세계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수십 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건조시설, 원자력 발전소 수출 현장, 차세대 배터리 공급기지, 5세대 이동통신 핵심 특허 보유국. 인류가 지금 이 순간 작동시키고 있는 모든 핵심 산업의 거점을 표시한 지도였습니다. 붉은 점들이 빽빽했습니다. 지도가 마치 열병처럼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천천히 그 점들을 짚으셨습니다. 손가락이 지도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나라가 어디인지 보입니까? 미국이라는 답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엔 중국, 독일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답들이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수십 년간 이끌어온 강대국들이니까요. 교수님은 대답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칭찬도 부정도 없이 그냥 마커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도체, 동그라미, 조선, 동그라미, 원전, 동그라미, 배터리, 동그라미, 통신표준, 동그라미, 5개였습니다. 모두 같은 나라였습니다. 교수님은 그 나라 이름을 칠판에 쓰셨습니다. 대한민국. 세미나실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당혹감이라고 해야 할지 실망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한국이요? K-팝의 나라. 삼성 스마트폰의 나라.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산업의 핵심이라고요? 그 단어가 너무 컸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영국 학생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가벼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결국 미국 기술을 받아 제조하는 나라 아닌가요? 설계는 미국이 하고 생산은 한국이 하는 구조잖습니까?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나요? 교수님은 제임스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설계는 미국 회사들이 주도합니다. 엔비디아, 퀄컴, 인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회사들입니다. 한국은 그걸 위탁 생산하는 나라 아닌가.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출신 클레망이었습니다. 교수님, 원전은 프랑스가 세계 최고 아닌가요? 프랑스 전력공사가 수십 년간 세계 원전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갑자기 한국이 핵심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옆에서 인도 출신 라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빠른 추격자였지 선도자는 아니었잖습니까? 제조업 강국인 건 인정하지만 규칙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지 않나요? 저도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중간 규모 제조국입니다. 인구 5천만 명, 자원 없음, 영토 자금. 어떻게 이 나라가 세계 산업의 핵심이 됩니까?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4명이 한꺼번에 반박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소란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리고 소란이 가라앉자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 말들. 영국 학생은 한국을 하청업체라 했습니다. 프랑스 학생은 원전은 프랑스 것이라 했습니다. 인도 학생은 한국은 추격자일 뿐이라 했습니다. 이란 학생은 한국은 중간 규모 제조국이라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 말들 하나하나가 한국이 60년간 공들여 만들어 온 겁니다.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펜을 들었던 손들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강대국은 두 종류의 도전자를 경계합니다. 시끄럽게 올라오는 나라와 소리 없이 올라오는 나라입니다. 시끄러운 나라는 금방 눈에 띕니다. 견제도 빠릅니다. 소리 없이 올라오는 나라는 다릅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그 감각, 그게 바로 한국이 60년간 노린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중요한 말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2026년 5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단 20일 만에 2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 급증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연간 반도체 수출은 1,88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 반도체 없이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인공지능이 단 한 줄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를 돌리는 핵심 부품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클레망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원전만큼은 프랑스가 앞서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2025년 체코는 유럽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2기. 26조 원 규모입니다. 후보는 프랑스와 한국이었습니다.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는 지금까지 원전 납기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체코는 믿을 수 있는 나라를 골랐습니다. 클레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귀가 붉어졌습니다.
교수님은 지도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보셨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교수님은 칠판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손으로 짚으셨습니다. 이 나라를 작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 나라에 지고 있는 겁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빗속의 옥스퍼드가 아까와 달라 보였습니다. 돌바닥도 첨탑도 오래된 벽들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제 눈이었습니다. 라제시가 젖은 우산을 펼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과장하는 거겠죠? 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나가며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창밖에 빗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지도가 조용히 다시 그려지는 소리였습니다. 두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실 창밖으로 11월의 옥스퍼드가 보였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첨탑들이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건물 안까지 스며드는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를 걸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자마자 칠판에 연도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1960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를 기억하십시오. 이 해에 한국에게 주어진 자리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거부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당시 세계 산업 구조를 설명하셨습니다. 1960년대 세계 경제의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기술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듭니다. 인건비가 싼 나라들이 부품을 받아 조립하고 완제품을 돌려보냅니다.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의 대부분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가져갑니다. 조립을 맡은 나라에 남는 건 노동자들의 임금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 한 대를 팔아도 핵심 부품값, 기술료, 브랜드 사용료를 제하고 나면 조립국에 남는 돈은 전체 가격의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0%는 고스란히 기술을 가진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꼭 나쁜 건가요? 분업 아닌가요? 각자 잘하는 걸 하는 거잖습니까? 교수님이 라제시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집에 세입자가 있다고 합시다. 세입자가 집을 고치고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집주인은 그 집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둘 다 역할이 있습니다. 분업이죠. 그런데 20년 뒤 집을 소유한 쪽은 누굽니까? 임대료를 받아온 쪽입니까? 집을 닦아온 쪽입니까? 라제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을 정하는 쪽은 언제든 조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가를 낮출 수도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조립만 하는 나라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한국이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세입자가 절대로 집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저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란도 오랫동안 그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석유를 팔고 외국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고 기술은 늘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털어내려 했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한국과 같은 시기에 산업화를 고민했던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 이 나라들은 한국과 거의 같은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다릅니다. 라제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인도는 정부가 직접 산업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영기업이 철강을 만들고 국영기업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기술이 발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브라질은 야심차게 항공, 자동차, 조선에 뛰어들었지만 경제 위기가 오자 전부 포기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두, 철광석, 원유입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독자 자동차 브랜드를 키우려다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 중국 기업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클레망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프랑스는 달랐잖습니까? 에어버스, 원전, 고속철도. 기술 자립에 성공한 나라 아닌가요? 교수님이 클레망을 바라보셨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프랑스는 처음부터 가진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올라갔느냐입니다. 그 기준에서 프랑스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클레망 한 가지 더. 에어버스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합쳐서 만든 겁니다. 프랑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클레망의 귀가 붉어졌습니다.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선택을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조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른 시기에. 정부와 기업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부품을 직접 만들자. 기술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 언젠가는 우리 브랜드로 팔자. 제임스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이 성공한 건 미국의 도움 덕분 아닌가요? 냉전 시대에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지원했으니까요. 순수하게 한국 스스로 올라간 건 아니잖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원을 받은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도 받았습니다. 태국도 받았습니다. 그 지원으로 무엇을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모든 밭에 똑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밭에서는 작물이 자라고 어떤 밭에서는 잡초만 자랍니다. 비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제임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교수님은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1983년으로 가봅시다.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비웃었습니다. 한 일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에 뛰어든다는 건 자살행위다. 10년 안에 망할 것이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본 전문가가 몸담았던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비웃은 쪽이 무너지고 비웃음을 당한 쪽이 올라선 겁니다. 라제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인도는 왜 그 길을 못 걸었던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라제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도는 기업에게 울타리를 쳐줬습니다. 한국은 기업을 벌판에 세워놓고 달리게 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강해지지 않습니다. 벌판에서는 넘어집니다. 하지만 일어나면 전과 다른 다리를 갖게 됩니다. 라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도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의 안개가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옥스퍼드의 오래된 돌벽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백 년 된 건물들. 오래된 것들이 힘을 갖는 건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텼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무리하셨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허락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조립공장. 한국은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얼마나 무모한 선택인지는 그 자리에 앉아본 사람만 압니다. 한국은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칠판에 짧은 단어 하나를 더 적으셨습니다. 반도체.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세미나실을 나가셨습니다. 설명도 예고도 없이. 그 단어 하나만 남기고. 저는 한참을 그 단어를 바라봤습니다. 식은 커피잔을 손에 쥔 채로. 세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자마자 칠판에 짧은 질문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은 어디서 작동하는가? 인공지능이란 요즘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쓰는 대화형 프로그램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사람처럼 답을 내놓습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코드도 짭니다. 미국 회사들이 만들었고 미국 기술로 돌아간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인공지능은 미국 기술로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특수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 반도체 안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줄여서 HBM이라고 부르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HBM이란 쉽게 말해 인공지능의 두뇌가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는 초고속 기억장치입니다. 일반 메모리보다 수십 배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 HBM의 70% 이상을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제임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잠깐요. HBM을 한국이 많이 만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HBM을 설계하고 조립하는 핵심 칩은 미국 엔비디아 아닌가요? 결국 두뇌는 미국이고 한국은 부품 공급자 아닌가요? 교수님이 제임스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설계를 해도 HBM이 없으면 그 칩이 작동합니까? 제임스가 잠시 멈췄습니다. 작동하지 않겠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겁니다. 자동차 엔진을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HBM은 인공지능의 연료입니다. 그 연료를 만드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연료를 쥔 나라와 설계도를 가진 나라 중 누가 더 본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지는 연료가 끊겼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2026년 5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단 20일 만에 2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 급증한 수치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연간 수출은 1,88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거대 기술 회사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한국이 HBM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인공지능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클레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직접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원하면 HBM 공장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BM은 공장만 세운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을 처음 개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3년입니다. 13년간 쌓아온 기술과 경험, 수율 관리 능력, 숙련 인력. 이걸 하루아침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는 레시피가 아닙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쌓인 노하우입니다. 그 노하우를 지금 당장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입니다. 라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은요? 중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이 따라잡으면 한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공개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HBM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가장 큰 난제가 뭔지 아십니까? 발열입니다. 연산을 많이 할수록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성능을 떨어뜨립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패키지, 그러니까 부품을 감싸는 구조물 안에 냉각 장치를 직접 집어넣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HBM보다 열 저항을 30% 낮췄습니다. 중국이 지금 HBM 기초를 따라잡으려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라제시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 필기를 멈추고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란이 떠올랐습니다. 이란도 한때 반도체 산업 육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제재가 기술 도입 자체를 막았습니다. 장비를 들여올 수 없었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기술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다시 억지로 접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HBM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안에는 모두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는 부품입니다. 디램은 기기가 작동하는 동안 정보를 잠깐 저장하는 장치이고, 낸드 플래시는 사진이나 영상처럼 오래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합쳐서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임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교수님, 그럼 영국이나 유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냥 한국에 의존하는 걸 받아들이는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럽이 반도체 자립을 선언하고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0년입니다. 그 10년 동안 유럽의 모든 자동차, 모든 스마트폰, 모든 인공지능 서버는 한국 반도체로 돌아갑니다. 의존하고 싶지 않아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세미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인공지능은 더 커지고 더 빨라질 겁니다. 그 말은 HBM 수요도 계속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나라는 지금으로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장악한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에너지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한국 없이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클레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좀 불편했어. 프랑스 얘기 나올 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SK하이닉스의 IHBM 기술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영하 163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도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수만 킬로미터 바다 위로 운반하는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하나입니다. 어디일까요? 이번엔 망설이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이런 반응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한국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조선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판도가 바뀌는 순간마다 한국이 어떻게 그 중심에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교수님은 먼저 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졌습니다. 그 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연료가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줄여서 LNG라고 부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까지 냉각해 액체로 만든 것인데 이 상태로 만들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배로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석탄이나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어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중간 단계의 연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LNG를 운반하는 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결국 큰 배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극도로 어렵습니다.
영하 163도를 유지하면서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화물창, 그러니까 화물을 담는 특수 탱크의 단열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완성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 세 곳이 세계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란 앞으로 만들어야 할 배의 물량을 말합니다. 2026년 한 해만 해도 81척의 발주가 예상됩니다. 클레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도 조선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가격으로 한국을 밀어내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중국이 따라오려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LNG 운반선만큼은 다릅니다. 후동중화라는 중국 조선소가 유일하게 위협적인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영하 163도를 유지하는 단열 기술, 화물창 설계 기술은 수십 년의 실패와 개량이 쌓인 겁니다. 싸다고 아무 배나 탈 수는 없습니다. LNG가 폭발하면 배 한 척이 사라집니다. 선주들은 검증된 기술을 삽니다. 그 검증된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라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에너지는 결국 산유국이 핵심 아닌가요? 중동이나 러시아처럼 자원을 가진 나라가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잠시 라제시를 바라보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와 그 자원을 운반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 중 누가 더 결정적인 권력을 갖는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유럽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그 공급이 끊겼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갑자기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에서 LNG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LNG를 실어 나를 배가 부족했습니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한국 조선소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자원을 가진 러시아가 무기를 썼는데 정작 그 무기를 무력화한 건 배를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카타르가 LNG 운반선 100척을 발주하면 그중 80척은 한국에서 나옵니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를 끊고 다른 곳에서 사오려 해도 그걸 실어 나를 배는 한국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공급망의 핵심 지점을 장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라제시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란이 에너지 강국이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고립된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자원을 가진 것과 그 자원을 세계와 연결하는 기술을 가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건 조선업만이 아닙니다. 2025년 유럽에서 조용하지만 충격적인 계약이 하나 체결됐습니다. 체코라는 나라 혹시 아십니까? 중부 유럽에 있는 인구 1,000만 명의 나라입니다. 체코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짓기로 했는데 그 공사를 맡을 나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규모가 26조 원이었습니다. 체코 현대사에서 가장 큰 단일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클레망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교수님, 원자력 발전소는 프랑스가 세계 최고 아닌가요? 프랑스 전력공사가 수십 년간 세계 원전 시장을 이끌어왔는데 체코가 왜 한국을 선택한 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수주전에 뛰어든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습니다. 프랑스는 납기를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납기란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프랑스가 지은 원전들은 대부분 수년씩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을 때
미국과 프랑스와 일본을 모두 제치고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기술력에 신뢰가 더해진 겁니다. 클레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순순히 물러난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혀요. 프랑스는 수주를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국정보기관 요원까지 동원해 방해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의 진정을 기각하고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면서 결국 한국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기술을 배운 나라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와 싸워서 이긴 겁니다. 클레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습니다. 제임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한국이 이 시장을 독점하는 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독점이라는 단어가 정확합니다. LNG 운반선과 원전.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없이는 어떤 나라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옮기고 만드는데 한국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에너지를 원할수록 한국의 자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에너지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약서 한 장으로 세계 지도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면서 클레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가 정보기관까지 동원했는데도 졌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부터 두려웠습니다. 5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단어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방산.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파는 나라에 묶입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무기를 산 나라는 그 무기가 낡을 때까지 길게는 30년에서 40년 동안 부품을 공급받고 수리를 받고 성능을 개량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판 나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은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이 그 관계를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먼저 숫자를 제시하셨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20위권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규모는 37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10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임스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숫자는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미국 방산 수출이 전 세계의 42%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올라와도 미국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미국이 세계 무기 시장을 지배하는 거잖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미국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10년 전 한국이 어디 있었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폴란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폴란드는 즉각 유럽 최대 규모의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전차를 살 수도 있었고 독일산 전차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라제시가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군사동맹 국가들과 무기 체계를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사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면 폴란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코앞인 나라에게 자연스러움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납기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주문하면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러시아가 국경 너머에 있는데 7년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2년에서 3년 안에 납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했습니다. 클레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납기가 빠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능은요?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이건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들입니다. 한국 전차가 그 수준이 된다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K2 전차 이야기를 해드리죠.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반 전차입니다. 3세대 반이란 3세대 전차보다 한 단계 더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능동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스스로 감지하고 요격하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자동장전 기능도 있어서 승무원이 포탄을 직접 장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하 32도부터 영상 58도까지 작동합니다. 폴란드는 이 전차를 180대 계약하고 추가 옵션으로 820대를 더 넣었습니다. K9 자주포는 672문, 경전투기 FA-50은 48대, 총 계약 금액이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클레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일부 무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함께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은 절대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고 싶었던 폴란드에게 이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까지 사는 겁니다. 제임스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독자 전투기 이야기를 해드리죠. 한국이 독자 기술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KF-21, 보라매라고 부릅니다. 음속보다 빠르게 날 수 있는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기술로 개발한 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8번째요?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유럽 공동 개발.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세미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에 그 숫자를 받아 적으려 했는데 펜이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란이 떠올랐습니다. 이란도 독자 전투기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카헤르 313이라는 이름의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전문가들은 그 전투기가 실제로 비행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대로 된 엔진도 항전 장비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국제 제재가 부품 수입을 막았고 기술 협력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란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한국은 실제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역사상 가장 큰 방산 수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새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건조 비용과 앞으로 30년에서 40년간의 운용 유지 비용을 합치면 총 60조 원 규모입니다.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수주전의 최종 후보에 남은 나라가 두 곳입니다. 한국과 독일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최종 결선에 오른 겁니다. 클레망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수십 년간 잠수함 강국이었습니다. 나토 국가들에게 잠수함을 팔아온 나라입니다. 캐나다도 나토 회원국이고요. 한국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독일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결정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잠수함이 물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납기 능력도 한국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 전략이 달랐습니다. 하나오션이 독자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캐나다 100개 이상의 기업, 기관들과 산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잠수함 수주 시 연간 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캐나다 현지에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라 캐나다 경제를 함께 키우겠다는 제안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달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해군 기지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1만 4천 킬로미터. 보급도 없이 수리도 없이. 그리고 캐나다 해군과 실제 통신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말로 하는 기술력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기술력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라제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따낸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수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세계 최강 조선 강국, 독일과 60조짜리 계약을 놓고 최종 2파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그게 한국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키는 나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계약서로 세계 지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산. 세 분야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취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은 올라오는 길에 3번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3번 다 올라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데 제임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늘 처음으로 한국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세미나였습니다. 그날 세미나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겨울 하늘이 낯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나올 것 같은 공기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연도 3개를 나란히 적으셨습니다. 1997년, 2008년, 2019년.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의 진짜 성격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추운 날 맨손으로 걸어야 할 때 드러납니다. 오늘은 한국이 3번의 혹한을 어떻게 버텼는지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997년입니다.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외환보유고란 나라가 갖고 있는 외국 돈, 주로 달러를 말합니다. 이게 떨어지면 수입대금을 못 내고 외국 빚을 갚지 못합니다. 국가부도, 즉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한국은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줄여서 IMF라고 부르는데 돈이 부족한 나라에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경제구조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조건이 어떤 건가요? IMF 조건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경제주권을 내놓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쉽게 말하면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은행 체계를 뜯어고치고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조건을 그대로 따르거나 거부하고 버티거나입니다. 한국은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조건을 수용하되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정리할지는 한국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3가지 전략 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켰습니다. 오히려 이 분야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히터 소음만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에 바쳤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갑오로 내려오던 금부치까지 내놓았습니다. 전국에서 35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금이 227톤이었습니다. 클레망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개인이 금을 팔아서 나라 빚을 갚는 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계산이 나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정에 휩쓸린 거 아닌가요? 이성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클레망을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클레망, 자네 말이 맞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적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국민과 계산이 안 나와도 반지를 빼는 국민. 둘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 나라입니까? 클레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예정보다 3년 일찍 갚았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던 나라가 3년 만에 일어서서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준 겁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란이 떠올랐습니다. 이란도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국제 제재로 외환이 바닥났고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시장에서 달걀 한 판 값이 매달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산업 고도화의 발판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그냥 위기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다가 다시 교수님 말씀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교수님은 두 번째 연도로 넘어가셨습니다. 2008년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무너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IMF에 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1997년의 경험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한국은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쌓아뒀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 통화스왑 협정도 맺어뒀습니다. 통화스왑이란 두 나라가 서로의 화폐를 필요할 때 빌려 쓸 수 있도록 약속하는 협정입니다. 달러가 급히 필요할 때 미국에서 빌려올 수 있는 안전망을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 번 당하면 대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임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댄 사람이 두 번 다시 손을 대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같은 난로에 손을 댄 나라들 중에서 그 교훈을 정책으로 만들고 법으로 굳히고 다음 세대에 넘긴 나라는 드뭅니다. 경험에서 배우는 것과 그 배움을 제도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입니다. 한국은 후자까지 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연도를 가리키셨습니다. 2019년입니다. 이번엔 전쟁도 금융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갑자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는 반도체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포토레지스트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데 쓰이는 특수 감광액이고 불화수소는 반도체 표면을 정밀하게 씻어내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소재들의 대부분을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공급망을 무기로 써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클레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마비된 건가요? 핵심 재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이 멈추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양보했을 겁니다.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양보 대신 국산화를 선언했습니다. 3년 안에 이 소재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라제시가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3년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그건 선언이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해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국산화됐습니다. 일본 의존도가 오히려 빠르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낯빛 하늘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30년 묶어두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을 30년 앞당겼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압박이었습니다. 압박한 쪽이 치른 대가였습니다. 세미나실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히터 소음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의 새 연도를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1997년, 2008년, 2019년. 세 번의 위기에서 한국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위기를 산업 고도화의 발판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강대국들이 한국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압박해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코트 안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추웠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서늘함이 몸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라는 수십 번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제재, 고립, 봉쇄. 그런데 그 압박이 한국처럼 산업 고도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달랐던 걸까? 아니면 구조가 달랐던 걸까? 저는 그 질문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짐을 챙기시다가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국이 어떻게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됐는지 봅니다. 그리고 다리우시, 다음 시간엔 자네에게 직접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의실에 남은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꽤 길었습니다. 라제시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뭘 물어보려는 걸까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며 칠판에 짧은 문장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표준은 기준이 아니다. 표준은 권력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규칙을 따르는 나라에서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넘어갔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체급을 올리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먼저 표준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표준이란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따라야 할 공통 규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의 규칙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이 같은 방식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건 모두가 같은 통신 표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표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표준을 정한 나라의 기업이 핵심 기술 특허를 쥐게 되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그 기술을 쓰려면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행세입니다. 표준을 만든 나라가 영원히 통행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표준은 원래 강대국들이 정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나 유럽이 기술을 먼저 만들고 그게 표준이 되는 거잖습니까? 후발주자가 표준을 정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20세기 내내 그랬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표준을 만들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걸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그 구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뛰어든 나라가 규칙을 쓰게 됩니다. 교수님은 이동통신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에서 두 가지 방식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밀고 있는 방식과 미국 일부에서 쓰던 CDMA 방식이었습니다. CDMA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통화할 때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기술 방식의 이름입니다. 당시 CDMA는 검증되지 않은 소수파 기술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 나라만 고립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클레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위험한 기술을 한국이 선택한 건가요? 왜요? 안전한 길을 두고 왜 굳이 위험한 쪽을 택한 건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하면 영원히 따라가는 나라에 머뭅니다. 위험한 길을 택해서 먼저 가면 그 길의 규칙을 정하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은 CDMA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상용화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CDMA는 3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이 됐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의 특허와 노하우를 먼저 쌓았습니다. 후발주자가 표준 설정자가 된 겁니다. 이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4세대 이동통신에서도 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핵심 표준 특허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1위에서 2위권입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쓰려면 한국 기업의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마다 한국에 돈이 가는 건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세미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라제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통신표준은 그렇다 쳐도 그게 한두 개 사례 아닌가요? 우연히 먼저 뛰어든 거 아닌가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배터리가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 됐습니다. 배터리 안에는 여러 규격이 있습니다. 세례 크기, 모양, 연결 방식, 충전 방식. 이 규격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결정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배터리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서 규격 표준화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테슬라, BMW, 폭스바겐 같은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 규격에 맞춰 차량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만드는 나라가 부품 규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이 배터리 규격에서는 한국을 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클레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일 자동차가 한국 규격을 따른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잡히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중국이 현재 배터리 기술을 따라잡을 때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란 기존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것으로 훨씬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경쟁자들이 현재를 따라잡으면 한국은 이미 미래에 가 있는 겁니다. 라제시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세 번째 사례를 꺼내셨습니다. 전자정부입니다. 한국은 유엔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년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란 주민등록 등본 발급, 세금 신고, 복지 신청 같은 행정 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웬만한 행정 업무를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처리합니다. 관공서에 직접 줄 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앱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영국도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기술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만들려면 세금청,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같은 모든 정부 부처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수십 년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그걸 통합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영국도 전자정부를 추진하다 부처 간 협력이 안 돼 수십 년째 고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1990년대 말에 이미 풀었습니다. 제임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수십 개 나라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행정이 돌아가는 방식 자체를 한국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을 제공한 나라는 그 나라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총성도 없이 선언도 없이 행정 시스템 하나로 수십 개 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표준, 배터리 규격, 행정 시스템.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의 규칙을 조금씩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총성도 없이 선언도 없이.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이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란은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 프로그램을 선언하고 미국에 맞섰고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시끄럽게 올라오는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견제도 빠르게 왔습니다. 제재가 쌓이고 기술이 막히고 고립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더 이상 억지로 접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외부의 견제가 심해지면 결국 한계가 오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시, 그 전에 자네에게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무엇을 물으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게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세미나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은 세미나실에 들어서시며 지난 시간과 달리 칠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다리우시, 지난 시간에 자네가 질문을 했죠. 한국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자네에게 묻겠습니다. 자네는 이란이 왜 한국처럼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어적인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란은 구조가 다릅니다. 국제 제재가 수십 년간 기술 도입을 막았습니다. 외국 장비를 살 수 없었고 해외 전문가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출발선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재가 시작된 건 1979년입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시작한 것도 1983년입니다. 제재 이전에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앞선 산업 기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기반으로 어느 방향을 택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제재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세 나라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 나라들을 보겠습니다. 제재도 없었고 전쟁의 폐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브라질은 1970년대에 야심찬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조선, 철강 모든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엠브라에르라는 세계적인 항공기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역 항공기 시장에서 지금도 강자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자 산업정책 전체를 포기했습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기술 자립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두, 철광석, 원유입니다. 땅에서 캐내거나 수확한 것들입니다. 5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뒤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들은 멕시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부품은 수입하고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멕시코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좀처럼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프로톤이라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를 키우려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처럼 독자 브랜드로 세계 시장에 나서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투자를 줄이다가 결국 중국 기업에 지분을 넘겼습니다. 독자 브랜드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중간에 멈췄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중간에 멈췄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거나 압박이 오거나 더 쉬운 길이 보이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7년 국가부도 직전에도 전략 산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수십 년간 품질 낮은 차 취급을 받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입니다. 클레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한국도 지금 위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출생 문제, 내수 침체, 대기업 중심 구조의 한계. 이런 문제들이 결국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안에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리우 씨의 질문에 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의 리스크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추격도, 미국의 견제도, 일본의 압박도 한국의 진짜 리스크가 아닙니다. 한국의 유일한 리스크는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올라오게 한 건 외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계속되는 한 한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선택이 멈추는 순간 하강이 시작됩니다. 브라질처럼, 멕시코처럼, 말레이시아처럼 강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세미나 날 교수님이 한국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었을 때 저는 속으로 실망했습니다. K-팝이나 스마트폰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손을 들어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다리우 씨, 논문 주제 정했습니까? 아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연구해 보십시오. 경제학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선택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 건물 복도를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한 나라.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고 어떤 강대국도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던 나라. 그 나라가 소리 없이 세계 반도체의 핵심을 쥐고 에너지 전환의 열쇠를 쥐고 방산 수출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통신과 배터리와 행정 시스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60조짜리 잠수함 계약을 놓고 독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1만 4,000km 횡단한 잠수함 한 척이 그 싸움의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테이블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라제시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리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교수님이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근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제국. 그 단어 옆에 저는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이미 세계의 중심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60년간 노린 것이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논문 주제를 정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선택을 보는 것. 그 선택의 패턴을 추적하는 것. 그게 제 논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강대국들이 방심한 사이 조용히 세계의 규칙을 다시 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